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며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벤츠를 타고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에게는 수입 만능주의를 없애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인 걸까요? 또 그렇다면 김정은 스스로도 수입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세계적 수준의 명품 생산을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그동안 중국산이랄지 외국산 일변도의 그런 경공업 제품들이 거의 북한의 모든 그 지역에서 그것이 횡행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는 북한 내부적으로 그런 국산품을 만들면서 뭔가 그 지금의 상황들을 바꿔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상당 부분 좀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민들에게 뭔가 그 지도자로서 그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자신만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이런 그 생산품이랄지 이런 쪽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걸 통해서 뭔가 자신의 지도력들을 또 키우는 또 주민들의 충성을 또 끌어내는 이런 차원에서의 정치적 의미가 담긴 그런 그 표현들 또 발언들 또 자신의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렇게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라라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낙후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김정은도 이 부분을 알고서도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으로서는 세계적인 수준은 고사하고 일단은 주민들이 수요를 채울 수도 없죠. 그 저는 이제 질을 높여라. 그다음엔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양이 많아서 일단 양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중국의 싸구려 제품이 사실은 안 들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의 엄청난 제품들이 거의 시장의 80%를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것이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싼 제품. 짝퉁을 만들어서 들여보내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면 정말 싼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양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질을 높여라 하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젠가 김정은이 평양 화장품 공장 현지 지도하면서 이렇게 방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스카라, 평양 화장품 마스카라, 샤넬, 이런 수준으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기사를 본다면 샤넬이 뭔지 루이비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외국의 브랜드도 이제 알려주게 되고 그다음에 마스카라 배부른 사람이 마스카라지 이게 언제 아름다운 미를 갖추겠습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건 아닐까. 다른 분야는 다 죽이면서도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고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올려세워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올려세워서 수입하는 것을 막고 그게 북한의 대형마트 같은 데 나가서 팔리면 그만큼 외화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순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나가는 것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수입을 그만하자 이런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좀 다소 아이러니한 부분이 김정은 본인부터가 이 수입품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입품이라는 게 이렇게 사치품 수입. 그러니까 사치품은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간부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치품 수입은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 사치품 수입은 김일성이 때부터 쭉 왔으니까요. 그리고 수입병이라는 건 지금만 나온 건 아니에요. 김일성이 때도 그때 한참 북한 경제가 그나마 괜찮을 때인데 그때도 뭐 수입병을 없애라고 북한의 영화까지 나왔어요. 예전에도 있었던 예, 거군요. 그게 뭐냐면 내 거보다 남이 게 좋아 보이니까 자꾸 그런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하고 과거에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죠. 근데 김정은은 자기는 쓰면서도 다른 사람은 쓰지 말라. 이거는 당연히 뭐 간부들은 쓴다 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인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그 사치품 수입은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사치품 수입 규모가 엄청나서 북한의 네. 식량난을 해소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김정은은 본인이 수입하는 사치품은 계속 사용하겠다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북한의 그 체제의 성격을 우리가 볼 때 좀 아이러니컬한 부분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영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의 그 경공업 제품, 그러니까 주민 생활과 관련된 제품들은 거의 한 80% 정도가 중국제고, 네네. 그 중국제 제품들도 사실상 이제 중국에서는 뭔가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에서 유통이 되는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뭐 고급 제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무역 일꾼이나 또는 뭐 상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 또 고급 당원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뭐 거의 구경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층 간의 그런 격차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런 그 동선이랄지 행보를 보면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상당히 또 고급 제품들을 예, 사용한다.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그런 행동과 말이 자신에게는 또 뭔가 그 면피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대외적으로라도 좀 리설주나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나설 때 명품 사용을 좀 자제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근데 북한 주민들이 일단 명품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김정은이나 뭐 이설주가 명품을 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두르고 나와도 저게 명품인지 명품이 아닌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민들이 특별히 그런 우리는 쓰지 말고 뭐 당신들은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김정은이가 자기가 직접 수입병을 없애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설주는 좀 자제시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이 이설주로부터 듣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설주는 평범한 이 가정에 딸려서 정말 평범하게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마스카라 문제도 다 이설주한테서 나온 얘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마스카라 누가 써보고 김정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설주가 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가수니까 써보니까 엄마 이게 막 퍼지고 정말 너구리 눈이 되네. 이걸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김정은이가 가보고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그런 게 많이 이게 이설주의 입김이라기보다도 이설주가 평범한 백성의 딸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남편한테 얘기함으로써 김정은이가 그걸 듣고 정말 사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김정은이가 이설주한테는 너는 좀 자제해라. 너무 이렇게 봐라. 남조선의 그 인터넷도 보니까 뭐 샤넬 쓴다, 뭘 쓴다, 프랑스 시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거꾸로 욕으로 들으면 우리 주민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라. 이래서 이설주는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뭐 리설주가 뭐 자제를 한다라고 해도 일반 주민들이 과연 이 국산화 정책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네.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두 분께서 80% 정도가 이제 중국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제품에 대해서는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경제가 거의 붕괴 상태에 빠진 게 199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른바 고난행군 시기에 북한의 당시에 공장 가동률이 10% 정도였고 예. 당시에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반도의 그 사진을 밤에 찍다 보면 북한은 거의 암흑이고 예, 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현재 어떤 경공업 제품의 그 세계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는 분야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동강 맥주 정도가 또 그 한국 맥주에 견줄 만큼 맛있는 맥주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고 실제 대동강 맥주가 맛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또 뭐 이 그 신의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일부 분포돼 있는데 과거에는 뭐 그런 회사 신의주의 화장품 공장이랄지 이런 데에서 좀 유명한 제품들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붕괴됐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중국제가 북한산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중국제보다는 또 한국제가 훨씬 낫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일부 주민들은 이미 알고 있고 또 과거에 또 식량 비료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개성 관광이랄지 금강산 관광하고 또 북한에 또 일부 또 그 평양이랄지 이런 데 들어가서 또 일들도 하고 뭐 이런 예.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으로는 이제 한국 제품이 제일 좋다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 주민들이 그 국산품 애용 뭐 이런 것들은 슬로건으로서는 현재까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네. 실제는 아마 선호도는 뭐 거의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이게 슬로건에 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반반인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김정일 정권하고 조금 다른 점을 제가 이제 좀 분석을 이렇게 경제 분석을 좀 해보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제시했던 내용, 김정일이 때는 신년사는 안 했지만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그래도 당의 목소리를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근데 김정일이 때까지만 해도 그걸 하든 말든 그냥 그거를 그쳤어요. 그런데 김정은이 들어서는 실사긋이라고 말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것만 신년사에 조목조목 밝히더라고요. 일단은.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음에 신년사에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명백하게 또 나와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최소 김정은은 김정일하고 달라서 뻥튀기율이 별로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뻥치거나 이런 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 슬로건만 그냥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만 해놓고 안 하고 이런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신년사라든가 무슨 어디 가서 현지 지도한다면서 가서 과제를 줬던 것은 후속 조치하게끔 계속 이렇게 그 강압적인 통제, 그 다음에 또 그 뭐랄까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아원에 수산물을 수산물을 잡아서 공급을 해라. 이런 문제도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거 놓고 볼 때 이것도 그냥 선언에 굳히기는 어렵다. 밑에서 지금 이 수입병을 없애라니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뭐든지 내놔야지. 그거 안 내놓으면 김정은이 그 허공에 대해 얘기한 거나 똑같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김정은을 따르겠어요? 안 따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시범 단위를 만들어서 뭔가 제품을 개발해서 한두 개라도 내놓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그 성과를 좀 점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좀 결과를 내보이려고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서요. 북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가 교체됐는데 북한 네. 매체가 이 사실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쳤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좀 냉랭해 보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북중 관계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 긴밀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4년차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을 가서 시진핑 총서기를 못 만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의 측면은 그러나 북중 관계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측면과 다르게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중 간의 전통적인 그런 우호 관계 또 북중 간의 그 정치 군사적 차원에서의 우호 협력 이 부분은 그것은 뭐 그 상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중 경제 협력을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뭐 의심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북중 경제 협력이 상당 부분 뭐 그동안 지속되어 온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이제 북중 관계가 좀 삐그덕거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북중 관계를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중 관계의 겉으로 보이는 부분과 실제 북중 관계의 또 내연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그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한편으로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영국 인터넷 매체 보도 내용인데,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을 하고 싶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일까요? 예, 저는 사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국이 아무리 뭐 북중 관계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뭐 설사 과거처럼 북중 관계가 돈독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자체가 국제금융기구의 이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런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친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하고 우리하고 너무 친하는데, 아무리 친하는데 내가 뭘 하겠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친하지만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이제 더구나 G2에서 정말 국제사회에 정말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국가로 부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다 만들고 뭐 조직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룰은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 이렇게 회원국으로서 자격 요건이 미달이다. 북한의 금융체제라든가 경제체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미달이다. 그러니 정확히 받을 수 없다. 그럼 북한도 당연히 자기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뭐 아무리 친하지만 뭐 의견도 있겠지만 불만도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것 때문에 북중 관계가 뭐 또 냉각되거나 이것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국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북중 관계가 겉으로 보기엔 좀 냉랭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전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은 북한을 좀 포용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북한 쪽에서 좀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요소들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과의 이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북한으로 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 뭔가 그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달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또 국제적인 관례랄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이제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북한이 러시아의 관계를 뭐 긴밀화시키고, 또 5월 9일 날 전승절에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제 북한의 움직임이 중국에서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북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여전히 이제 중국이 자신의 우군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좀 떨떠름하게 보는 부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편이 되어달라는 차원에서 또 그 중국을 그렇게 그 압박하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북러 관계랄지 북일 관계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북중 관계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또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남북 경제 협력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중 경제 협력도 대단히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요소고, 뭐 그렇게 본다면
중국과 북한 간, 특히 북한이 중국을 보는 시선은 겉으로 보는 측면과 실제 중국에 대한 북한의 필요성, 이 부분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서울에 북한 인권사무소가 문을 열 예정인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뭐 북한의 반발은 예상을 했던 거지만 이게 위협으로 그칠지 아니면 좀 도발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워낙 위협을 그냥 때때로 위협을 하니까 뭐 그렇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사실 남한에서 북한이 남한에서는 정당한 거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빌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뭐 대북 전단이라든가 아니면 또 북한에서 늘상 말하는 뭐 최고 존엄이라든가 또 갑자기 뭐 이설주 문제라든가 뭐 김정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에 오르내리고 또 남한의 언론들에서 막 너무너무 이제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걸 빌미라고 하겠죠. 예, 예. 그런 것을 조금만 해도 그런 빌미라고 잡았을 때는 분명히 뭔가 국지전까지 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북한이 전단 살포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면 그게 인권사무소를 놓고 뭐 북한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미사일 발사를 하겠어요. 또 핵실험을 하겠어요. 그 인권사무소 때문에 핵실험 미사일 그 조건을 내걸지는 않을 거라고 예,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정말 비공개로 이렇게 한다면, 특별히 북한에서 뭐 무자비한 징벌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징벌이 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북한이 지금 그 대북 전단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역시 이제 엄포성 그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고, 또 강하게 이제 그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북 전단 문제에 있어서 약간 지금 이제 한번 호흡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그런 입장들이 나온 것도 있고, 또 우리 그 대북 전단을 뿌리겠다는 그 단체들도 당분간 이제 자제하겠다는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 조금 한 번에 그런 그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앞으로 키 리졸브 훈련이 이미 끝났고 지금 독수리 연습 지금 기간 중이고, 이런 것들이 끝난 뒤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남북 관계가 뭔가 좀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런 또 돌출 변수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정부가 좀 더 관리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또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고비는 넘겼지만 또 언제든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